플라쇼 강제 수용소가 해방되자 아몬의 명령에 따라 저질러진 끔찍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SS 장교 고웨트는 그 잔혹함이 끝을 모르는 듯했다. 그는 순전히 유흥거리로 빌라 발코니에서 총을 쏘고 수감자들을 때려 죽이고 단 한 사람의 잘못으로 집단 전체를 처벌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SS조차 그를 부패, 몰수, 재산 절도, 권력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그는 1914년 그를 승격시킨 바로 그 조직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이는 인도주의적인 이유가 아니라 제국 소유의 재산을 횡령하여 나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아몬 괴트는 체포되어 반인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10,000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라쿠프에서 열린 그의 재판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참상을 드러냈습니다. 자의적 처형, 집단 처벌, 부패, 그리고 통제 도구로 악용된 테러 행위가 그 예입니다. 그는 공포를 퍼뜨렸던 곳에서 멀지 않은 1946년 9월 13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하일 히틀러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나치 정권에서 가장 두려웠던 사형 집행자 중 한 명의 생이 끝났습니다. 괴물을 만드는 방법, 괴트를 국가사회주의자로 만든 비엔나의 사회적 좌절, 1908년 12월 11일 비엔나에서 아몬 에이몬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러폴드 괴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잔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프란츠 괴트는 유서 깊은 출판사를 운영했고 어머니 베르타 슈벤트너는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더욱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집에서는 질서, 규율, 의무가 의심할 여지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고트 가문의 양육에는 환경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국이 패배한 후 비는 불안정에 빠졌고 이로 인해 빈곤, 실업, 생제르맹 조약 이후에 국가적 굴욕이 젊은 오스트리아인들의 집단적 정신에 침투했습니다. 이는 천천히 분노, 극단적 민족주의, 극단적 이념이 출현할 수 있는 온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몬은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이지만 거만하고 자존심 강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았고 사교성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급진적인 정치에서 방향을 찾게 될 강철 같은 결의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괴트는 독일 민족주의와 정강이빈에서 만연하던 반유대주의 운동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1925년 겨우 17세의 나이로 민족주의 중운사 조직인 하임베어 하이멜에 입대했습니다. 하임베어는 오스트리아 우익 민병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괴트는 무기를 다루는 법, 무조건 복종하는 법, 그리고 보다도 증오심이 컸습니다. 당시 반유대주의는 더 이상 책이나 연설 속의 관념이 아니라 거리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행위였습니다. 상업, 언론, 정치에서 유대인의 지배를 둘러싼 음모론은 흔했습니다. 그리고 괴트는 이러한 사상을 거의 종교적 헌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30년 오스트리아가 아직 공식적으로 민주공화국이었을 때 에이몬 괴트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에 가입한 것입니다. 이 당은 오스트리아에서는 불법이었지만 독일 나치 운동과의 연관성은 명백했습니다. 괴트는 비밀리에 활동하며 연락책 역할을 하고 선전물을 배포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되었지만
이는 그를 좌절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이념적 열정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1931년 그는 나치 운동의 엘리트 집단인 SS 슈트스타플, 공포의 대상이었던 친위대 이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SS는 히틀러의 무장 세력 또는 경호원 역할을 하는 중군사 조직이었습니다. 그의 당원수는 43,673명이라는 기록에 남아있지만 이는 그가 공포의 세계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SS 내에서 괴테는 아리아 인종의 대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는 파렴치한 광신자로 자처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의 테러 활동 참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사회 기반 시설 공격에 가담하고 파괴 공작을 조직하고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무기를 밀수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1934년 나치가 오스트리아에서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때 괴테는 직접 가담했습니다. 그는 당국의 박해를 받았고 한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1938년 나치가 총 한 발 쏘지 않고 권력을 장악한 오스트리아 합병 안슐루스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괴테와 같은 전직 음모가들은 그림자 속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친위대 내에서 승진하여 충성심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쯤 아모는 괴테는 30살이었다. 그는 사회생활을 하지도 대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 그의 삶은 온전히 나치 이념에 바쳐졌고 반유대주의는 그의 진정한 안식처였다. 그의 미래는 베를린에서 동유럽으로 확장하던 전체주의 권력의 대열에 있었다. 인종적 광신, 폭력적인 반유대주의, 그리고 개인적인 야망이 치명적으로 뒤섞인 그의 개인적 신념은 그를 곧 맞이하게 될 운명, 즉 강제 수용소의 사령관으로 이끌고 있었다. 비록 그 자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괴테는 이미 거침없이 플라슈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괴테는 친위대 SS 보안기관인 SD에서 장교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자리를 시작으로 그는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탄압과 추방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잔혹함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정권의 눈에는 효율성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교양 있고 음악적이며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의 요람이었던 비엔나는 불관용의 무게에 짓눌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자리에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증오에 의해 형성되고 좌절감과 잔혹함을 보상하는 시스템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몬이었습니다. 괴테는 빈의 그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고립된 광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처형자로 만든 시대와 이념의 산물이었다. 곧 괴테는 고향과 가족, 그리고 과거를 뒤로하고 나치의 대량 학살 기계의 핵심 부품이 될 것이었다. 공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몬 후의 부상 나치당의 괴테. 1938년 오스트리아가 제3제국에 합병되면서 아몬 괴테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음모가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사회주의 기구는 정당성을 갖추고 운영되었고 운동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자들은 권력과 권위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1930년부터 당, 1931년부터는 친위대의 적극적인 일원이었던 괴테는 나치즘 내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라인하르트의 지휘 하 SS 보안국 SD인 시처하이츠디인스트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이드리히 SD는 단순한 비밀 경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이념적 선봉으로서 국가의 적을 색출하고 감시하며 선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괴테는 증오와 효율성이 만연하고 잔혹 행위에는
승진이라는 보상이 따르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업무는 처음에는 정보 수집과 감시 임무였지만 곧 현장 활동으로 옮겨갔습니다. 1939년 폴란드 침공 이후 괴트는 나치 독일이 점령한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폴란드 저항 세력을 섬멸하고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독일 통치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루블린 지역에서 괴트는 강제 수용소 관리를 담당하는 부대인 SD와 SS 토텐코프베르반대, SS 토텐코프페벤대 사이에 연락 장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그는 홀로코스트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절차에 익숙해졌습니다. 유대인 강제 추방, 물질적 재화, 예술작품, 고대 유물의 몰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적인 학살과 말살이 그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괴트는 상관들을 관찰하며 열심히 배웠고 이를 통해 빠르게 적응하고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오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글로보츠니크는 이 지역의 SS 사령관이자 T4 작전에 이은 폴란드 유대인에 대한 체계적 학살인 홀로코스트의 두 번째 단계인 라인하르트 작전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다. 라인하르트 작전은 벨제츠, 소비보르, 트레블링카 강제 수용소 건설을 담당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의 가스실에서 살해당했는데 이는 홀로코스트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괴트는 이 과정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게토에서 강제 수용소로의 강제 이송을 조정하고 처형, 필요한 보급로 구축, 효율적인 수송 확보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이름은 제국에 대한 충성심에 있어 청렴결백했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권력과 불필요한 폭력에 대한 뚜렷한 취향을 가진 무자비한 장교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에 그는 그의 첫 번째 대규모 임무 중 하나를 맡았습니다. 루블린 게토의 청산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괴트는 철권으로 작전을 지휘하여 수천 명의 유대인을 체포하여 벨제츠 가스실로 이송하는 것을 조정했습니다. 강제 노역에 부적합한 사람들은 대낮의 거리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동시대의 보고서는 그의 효율성과 잔혹함을 강조합니다. SS 계층 내에서 그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듬해인 1943년 2월, 그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크라쿠프 외곽 플라슈프 힐즈에 있는 새로운 강제노동 수용소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목표는 같은 달에 청산될 크라쿠프 게토에서 수감자를 그곳으로 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임무는 벅찬 것이었습니다. 수용소를 건설하고 노예 노동을 관리하고 모든 저항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괴트는 이 임무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임무가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권력을 공고히 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크라쿠프 게토의 청산은 그의 명함이었습니다. 1943년 3월 13일, 아몬 괴트는 수감자들을 노동에 적합한 사람들과 학살당할 사람들로 나누는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에서 처형되거나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직 건설 중이던 플라스초프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괴트는 주저없이 직접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크라쿠프 유대인들에게 공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검은색 친위대 제복을 입고 말을 탄 채 채찍질을 하고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살하는 그의 모습은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실
그가 다른 나치 장교들과 구별되는 악랄한 개인적 쾌락을 얻은 것도 바로 그곳에서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경고나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위로 총을 쏘아 수감자들을 처형하는 것을 즐겼는데, 이를 통해 영구적인 공포 상태를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쇼프 수용소에 도착한 젊은 장교는 민족주의 무장단체에서 테러리스트로, 그리고 테러리스트에서 죽음의 관료로 변신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그의 인간성은 그에 반비례하여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괴트는 플라쇼프를 임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체계적인 학살의 중심지로 변모시켰습니다. 효율성, 복종, 그리고 공포는 그의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SS의 상관에게만 보고했고, 상관들은 그를 성과 지향적인 장교로 여겼습니다. 플라쇼프 수용소는 그의 지휘 아래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수감자에서 유대인, 폴란드인, 로마인을 포함한 2만 명이 넘는 수감자로 늘어났습니다. 괴트는 수용소 옆에 지은 자신의 별장에서 사치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압수된 모든 가정용품, 모든 그림, 모든 식기류는 체계적인 약탈 정책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는 늦게 도착한 죄수, 간수의 눈을 쳐다봤다는 죄수, 일하다 지쳐 쓰러진 죄수, 아니면 그저 그 순간 마음이 내키는 대로 죽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마우조 소총을 항상 손에 쥐고 있던 그는 자리를 이탈하는 자는 누구든 집 발코니에서 쏘았다. 아몬이라는 인물이 괴트는 이념과 기회의 치명적인 결합을 상징합니다. 나치당과 SS 내에서 그의 부상은 카리스마 있거나 뛰어난 인물의 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에서도 기꺼이 손을 더럽힐 수 있는 유용한 광신도의 부상이었습니다. 플라슈프에서 괴트는 판사, 사형 집행인, 그리고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권력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법이었습니다. 생사는 그의 손짓 하나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는 대량 학살 시스템의 효과적인 톱니바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사디스트이자 기회주의자였으며 나치즘에서 이념뿐만 아니라 최악의 본능을 풀어놓을 구실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아직 가장 어두운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플라슈프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수형 집행인의 날들, 플라쇼 강제수용소에서의 괴트의 잔혹한 정권, 플라쇼프 언덕, 두 유대인 묘지의 폐허 위에 나치 정권의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 중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플라쇼프 노동 수용소는 처음에는 크라쿠프 게토에서 유대인들을 학살 수용소로 이송하기 전에 임시적인 해결책이자 중간 기착지, 즉 집중 수용소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몬의 지휘 아래 괴트는 순식간에 자급자족하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수용소 건설은 1942년 12월 라인하르트 작전 발동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게토가 폐쇄된 직후인 1943년 3월부터 가속화되었습니다. 총성과 비명소리에 맞춰 처음 도착한 수감자들은 이미 많은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마주친 것은 조직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거의 울타리가 쳐지지 않은 황무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문자적 명령도 폭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법은 지휘관의 소총뿐이었습니다. 괴트는 같은 3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수용소 옆 빌레에 정착하여 모든 움직임을 감독했습니다. 그 집은 추방된 유대인 가족의 소유였고 약탈당한 그들의 소유물들이
지휘관의 새 거처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쇼프에서 만연했던 논리는 단순히 강제 노역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포였습니다. 아몬 괴트는 절대적인 공포가 최선의 통제 수단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의적인 처형, 모범적인 처벌, 그리고 체계적인 폭력을 매일같이 자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감자들은 몇 시간씩 야외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나 의심스러운 눈빛 하나만으로도 즉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어떤 수단으로든, 심지어 수감자들이 모범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괴트는 종종 빌라 발코니로 나가 총을 손에 들고, 세상에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 그는 엉뚱한 선택 게임을 벌이며 여러 수감자에게 총을 겨누곤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총을 쏘았는데 자신의 행동을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로 정당화하거나 단순히 자의적인 범죄를 꾸며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용소 안에서는 변명이 필요 없었다. 그의 의지가 곧 법이었다. 괴트의 사악한 계략 속에서 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 끔찍한 일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 또한 끔찍했습니다. 막사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과밀 수용, 제대로 된 음식 섭취, 쥐와 벼룩에 시달리는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하루 배급량으로는 겨우 버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 질병 또는 탈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매일 벌어지는 잔혹한 광경의 일부로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플라쇼프는 나치의 공포를 보여주는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노동 수용소였지만 더 느리지만 똑같이 치명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학살 시설로도 운영되었습니다. 아이, 노인, 병든 자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뒤통수에 총을 맞거나 집단 무덤에 갇히는 것.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는 집단 지도자로 지정된 수감자 카포가 있었는데 이들은 SS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자신의 수감자들에게 훨씬 더 무자비한 잔혹 행위를 행사했습니다. 괴트는 이러한 역동성을 조장하여 수감자들 사이에 불신을 심고 조직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파편화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용소에는 괴트의 연인인 루트 칼더와 같은 악명 높은 인물을 포함한 SS 여성으로 구성된 특별팀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타, 굴욕, 테러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디즘은 공유되고 찬양되고 제도화되었습니다. 괴트는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부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용소를 개인적인 부의 원천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압수된 재산, 보석, 수감자들의 소지품을 횡령하여 암시장에서 몰수된 상품을 팔았습니다. 플라슈프에서는 약탈과 살인이 함께 자행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는 처형 구덩이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후조아라고 알려진 언덕 위에 고르카라는 이름은 수감자들이 속어인 폴란드어에서 익살스럽게 따온 것으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총살당하는 참호가 파여 있었습니다. 괴트는 종종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이 학살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의 개 랄프는 포악하게 수감자들을 공격하도록 훈련된 도베르만 핀셔였습니다. 괴트는 이러한 학살극을 즐겼지만 잔혹한 도살자는 아니었습니다. 처형은 그만의 방식으로 꼼꼼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은 옷을 벗고 구덩이 앞에 무릎을 꿇은 후 머리 뒤쪽에 총을 맞았습니다. 시체는 구덩이에 밀어 넣어져
다음 차례가 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가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플라쇼프 생존자 중 일부에 따르면 총격이 있은 지 며칠 후에도 살아있는 시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라쇼프가 완전히 무명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지역의 일부 독일인들, 즉 일반 시민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총소리를 듣고 연기 기둥을 보았으며 철조망 안에서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 무관심 또는 공모가 그들의 입을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소 안에서 용감한 행동들이 나타났다. 가장 유명한 것은 독일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행동이었다. 그는 노예 노동과 관련된 사업 거래를 통해 플라쇼프와 접촉한 후 유대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공장으로 이송하여 결국 1000명이 넘는 목숨을 구했다. 쉰들러와 괴테의 관계는 긴장되고 모호했지만 많은 생존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계였다. 괴테가 공포를 심는 동안 쉰들러는 그림자 속에서 생존의 그물을 엮었다. 같은 죽음의 체계 안에 있는 두 개의 상반된 얼굴. 나치 정권은 괴테를 유능한 지휘관으로 여겼습니다. 생산량은 증가했고 처형은 질서를 유지했으며 수용소에는 폭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14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이 패배하고 소련군이 서쪽으로 진격하자 전쟁 범죄는 나치 지도부조차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괴테는 SS 본부로부터 부패, 제국 재산 횡령, 그리고 수감자에 대한 과도한 잔혹 행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학살을 제도화했던 정권에서 나온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전쟁의 붕괴가 임박했기에 제3제국은 이러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지만 그의 권력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914 말 플라쇼프는 철수되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아우슈비츠로 보내졌고 어떤 이들은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처형당했습니다. 괴테는 그해 9월 같은 친위대에 체포되어 미결 구금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대적인 공포를 몸소 보여준 그 남자는 모든 것을 훔쳐가는 체제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몰렸습니다. 플라쇼프 수용소는 해체되었고 증거는 파괴되었으며 무덤은 파헤쳐져 시체를 불태우고 흔적을 지우고 죽은 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 사진, 기록 보관소, 그리고 집단적 기억은 그 공포가 잊혀지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아몬 괴테는 여전히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 잔혹함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제국의 경계 너머, 임시 감방의 쇠창살 너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변방, SS에 의한 아몬의 포로와 재판 괴테는 극도의 잔혹함과 부패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몬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기계 플라슈프에서 괴테의 리더십은 사기가 아니라 군사적 붕괴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1914 전쟁은 급격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쪽에서 시작된 소련군의 끈질기고 잔혹한 징역은 독일 영토를 집어삼켰고 대독일의 도시들은 연합군의 폭격으로 불타버렸다. 아돌프 히틀러가 약속했던 승리는 오랜 고통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돈과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몬은 괴테는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용소의 전능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위대 동료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제국은 그를 살인이나 잔혹 행위가 아닌 나치 의례에 따라 국가 소유인 유대인의 금,
보석, 그리고 재산을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약탈자들의 위계 질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습니다. 유능한 살인자였던 괴트는 행정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밧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바이에른 트웰츠, 검은색 SS 제복, 상징, 훈장, 그리고 특권은 모두 뒤에 남겨졌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몬 괴트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직무상 의무로 정당화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테러는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자의적인 처형은 범죄가 아니라 징계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더 이상 처형자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후퇴하고 있었고 방어선은 무너지고 있었으며 소련의 포위망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1904 15년 4월, 히틀러는 베를린 벙커에서 자살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나치 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폐허로 전락한 독일 도시들은 연합군의 통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지탱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포로로 잡혔습니다. 괴트는 아직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존자들의 증언, 회수된 문서, 그리고 최초의 연합군 사법기관들의 협조 덕분에 크라쿠프에서의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던 미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악명 높은 표적이었습니다. 미군은 그를 SS 장교들을 위한 수용소로 이송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연합군 장교들과 전쟁범죄위원회 위원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의 태도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수감자들을 내부의 적이라고 칭하며 자의적인 처형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조직적 공로를 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검찰의 책상 위에 그를 향한 수많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크라쿠프에서 수십 명의 생존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다수는 오스카 쉰들러에게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증언, 이름, 날짜, 그리고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세부 사항들을 제공했습니다. 괴트는 수백 건의 즉결 처형에 직접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남녀노소를 총살했습니다. 개를 훈련시켜 살인을 시켰습니다. 플라쇼프를 변덕에 따라 죽음을 결정하는 비공식적인 학살 수용소로 만들었습니다. 1946년 뉘른베르크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괴트는 아직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의 재판은 범죄가 저질러진 폴란드에서 별도로 진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련 점령에 재건된 폴란드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가해자들을 재판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사법제도는 모범적인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몬 괴트는 1946년 폴란드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그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철권으로 지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결정지었던 그가 이제 침묵 속에 수갑을 차고 굴욕을 당하며 끌려갔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크라쿠프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는 몇 달 동안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폴란드 검찰은 엄청난 양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용소 기록, 전직 SS 대원들의 진술, 레지스탕스 보고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존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총격, 모든 경멸의 눈빛을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기억하는 여성, 남성,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어른이 된 사람들. 재판은 1946년 8월 폴란드 최고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소 내용은 명확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그리고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괴테는 잔혹하고 가학적인 살인자로 묘사되었으며 최소 8,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책임자였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개를 이용하여 수감자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후 욥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고르카 학살, 죽음에 이르는 구타, 집단 처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면 총살하라는 명령까지. 모호함은 용납될 수 없었다. 증언들은 플라쇼프의 잔혹한 행위가 전쟁의 산물이 아니라 지휘관의 개인적인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 재판 자체는 홀로코스트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아몬의 재판, 유죄 판결, 그리고 처형 플라쇼프의 사형 집행인 괴트. 1946년 9월, 점령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크라쿠프시는 수년간의 야만성의 공포를 한 얼굴에 응축한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쇼프 강제수용소의 사악한 전 소장이었던 괴트는 반인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단 재판의 일부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공포시대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이는 평범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망각, 새롭게 부상하는 정의와 제도화된 범죄 사이의 직접적인 대결이었습니다. 나치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폴란드 국가최고재판소는 국정감사에서 열렸습니다. 증거는 풍부했고 증언은 설득력이 있었으며 문서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서, 독일 기록 보관소, 괴트가 서명한 명령서 너머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목격자, 즉 공포의 생존자들이었다. 한때 감시탑이나 그의 집 발코니에서 마우저 소총을 겨누고 그의 독일 셰퍼드가 그의 옆구리에 입술을 핥으며 곧 흘러내릴 피를 음미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었다. 괴트의 얼굴은 플라쇼브를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조중영을 통해 들여다보는 눈빛, 음탕한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 죽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 심리 과정에서 괴트는 과체중으로 보였고 감옥 생활로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사복을 입고 있었고 제복을 입었던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사형 집행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제 그는 판사, 검사, 언론인,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둘러싸인 외로운 사람이었다. 혐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수감자 대량 학살, 조직적인 고문, 수천 명을 노예로 삼은 행위, 재판 없는 처형, 테러 확산을 위한 고의적인 폭력 행사, 크라쿠프 게토 학살에 직접 공모한 행위,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이송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사장 타드시는 키프리아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독일 보고서, 괴트와 상관간의 서신, 그리고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인용했다. 그 결과 유능한 사디스트의 초상이 드러났다. 그는 살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괴트는 순종적인 공무원의 자세를 취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명령만 따랐을 뿐 자유로 행동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직접 포로를 살해한 적은 없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규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말은 참혹한 증언과 모순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목격자 중 한 명은
수용소 내 그의 별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하인 중 한 명인 헬렌 요나스 로젠츠바이크였다. 그녀는 떨리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괴트가 발코니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총으로 쏘는 것을 목격했고, 그가 자의적인 처벌을 명령했으며 수감자들을 훼손하도록 개들을 훈련시켰다고 증언했다. 다른 목격자들은 후요바 언덕에서 있었던 대량 학살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고르카에서 수천 명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강제 행진을 따라잡을 수 없는 노인들을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목격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들은 너무나 정확하고 방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공개되었고 폴란드와 국제 언론에 의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괴트를 유대인 학살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시에 공포를 조장한 잔혹한 점령자로 여겼습니다. 플라쇼프 생존자들은 법정 의자에 앉아 일반 시민들과 함께 경청하고 침묵 속에서 울부짖으며 정의를 기다렸습니다. 판결을 내릴 때가 되자 판결이 내려 지자법정 분위기는 고요해졌다. 법원은 아몬에게 괴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압도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량은 명확하고 확정적이었습니다. 교수형이었습니다. 판결은 무거운 침묵 속에 끝났다. 박수갈채도 축하도 없었다. 오직 결말에 대한 감각, 어떤 확신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의 바닷속에서 최소한의 정의만이 느껴졌다. 폴란드 정부는 처형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복수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교육적 행위로서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희생자들이 불처벌이 승리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크라쿠프에 있는 몬테르피치 교도소 안뜰이 선택되었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게슈타포에게 고문을 당했고 괴트 자신이 수백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1946년 9월 13일 사형 집행인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단두대에 올랐다. 괴트는 교수대로 끌려갔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는 반항적으로 앞을 응시하며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중얼거렸지만 그 내용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다. 덫이 작동했다. 시체가 떨어졌다. 밧줄은 제 역할을 했다. 카메라맨이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정부는 정의의 증거로 보존하도록 영상을 명령했습니다. 영상은 명예도 영광도 없이 쓰러지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의 상징이 인간의 먼지로 전락했습니다. 플라쇼프의 사형 집행인은 희생자들에게 결코 베풀지 않은 대리석과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도 선고도 시간의 망각도 괴트가 몸소 보여준 공포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후퇴하는 나치에 의해 파괴된 플라쇼프 수용소는 뼈가 흩뿌려진 황무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기억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교수형과 함께 그 남자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끝나지 않았다. 수십 년 후 이야기가 책 속에서 마무리되는 듯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 바로 아몬의 딸이었다. 괴트. 자신의 성 이키싱, 이 드리운 그림자를 외면하며 자란 한 여인.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이 들었던 것처럼 전쟁 영웅이 아니라 20세기 최악의 범죄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플라쇼프 사령관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더 이상 부두가 아닌 답을 찾는 딸의 가슴에서 고스와 플라쇼프 경비병 사이의 연애, 그리고 두 사람이 낳은 딸을 찾는 여정.
플라쇼프 강제 수용소의 지옥, 철조망과 비명, 그리고 처형의 와중에 정원이 딸린 2층짜리 빌라가 서 있었다. 발코니에서 아모는 괴트는 왕좌에 앉아 마치 왕처럼 시골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수많은 공포를 목격한 그는 또한 친밀하고 모호하고 모순되는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스 아이린 칼더와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젊고 매력적이며 사교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트를 만나기 전에 미용사와 가끔 배우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길이 교차했을 때 루트는 그의 태도, 흠잡을 데 없는 제복, 그리고 그의 권력의 아우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에게 필라소의 사령관은 세련되고 열정적이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했듯이 그것은 잡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를 얼어붙게 했던 나치 제복은 루텍의 안전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만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1943년에 루트는 이미 시골 별장에서 교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장교들이 집을 방문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정원에서 서로 웃는 얼굴로 찍은 사진은 모두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평범한 가정생활을 증명합니다. 루스에게 그 경험은 거의 영화 같았다. 전쟁은 집 밖에만 있었다. 괴트는 그녀에게 선물을 잔뜩 주고 크라쿠프 주변을 산책시켜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누릴 수 없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루스 역시 괴트를 정성껏 돌보았다. 집을 돌보고 방을 꾸미고 몇 미터 떨어진 수용소 막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무시하거나 어떤 역사가들이 지적하듯이 오히려 부추겼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에 동의합니다. 루스가 처형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괴트가 형벌을 집행하고 수용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에도 루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루스가 모피코트를 입고 굶주린 수감자들 사이를 거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헬렌 요나스 로젠츠바이크에 따르면 루스가 연인이 발코니에서 총을 쏘는 것을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웃음은 괴트와 함께했던 인간의 생명을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의 증거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가 연인의 잔혹한 범죄의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방관자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정의는 괴투처럼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루트는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괴투가 포로로 잡히자 루트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1945년 11월 그녀는 딸 모니카를 낳았습니다. 폴란드 사법제도의 손에 들어간 아버지는 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니카가 1살도 차에되지 않았을 때 처형되었습니다. 모니카 교트는 1945년 11월 벳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이에른 주톨츠, 그녀의 어머니 루트 이레네 칼더는 괴트의 연인이었고 괴트가 공포정치를 주도했던 플라스초프 시골의 별장에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모니카는 아버지가 이미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했을 때 그녀는 겨우 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본 적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걷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존재는 그녀의 삶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년 동안 모니카는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안고 자랐습니다. 품위 있고 세련된 매너를 지닌 어머니는 그 공포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몬을 위대한 인물, 애국자 또는 역사에 의해 오해받은 비극적인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에는 군복을 입은 그의 사진, 메달, 그리고 소중히 간직된 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애정과 부정의 시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니카는 진실보다 더 큰 거짓말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성은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은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면 속삭이며 접촉을 피했지만 모니카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니카의 어머니는 괴테를 깊이 추모했고 그의 과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후에도 그녀는 그를 변호했습니다. 루트 칼더에게 뉘른베르크와 크라쿠프 재판은 정치적 희극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잔혹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플라쇼프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된 것이며 연합군의 선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니카가 아버지에 대해 물었을 때 어머니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그녀는 반복했습니다. 모니카는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는 해야 할 일을 하셨어. 용감하셨어.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독일에서는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니카가 이미 청년이었던 1970년대에 그녀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책을 읽고 기록 보관소, 사진, 생존자 증언에서 자신의 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단순한 나치 장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잔혹한 강제 수용소 사령관 중 한 명이었으며 플라슈프의 사형 집행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제3제국의 체계적인 대량 학살과 동의어였습니다. 현실과의 마주침은 소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모니카는 깊은 감정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상충되는 감정들,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효심, 그의 죄악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트라는 성은 무거운 짐이었고 그래서 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짐을 물려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과거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만나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직접 알고 싶었습니다. 그 길은 수십 년 후 그녀를 특별한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몬 마을에서 하인으로 일하던 노예 중 한 명인 헬렌 요나스 로젠츠바이크를 만난 것입니다. 플라쇼프 수용소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괴트. 제임스 몰 감독의 2006년 다큐멘터리 상속 인헤리턴스에 담긴 이 만남은 긴장감 넘치면서도 깊이 있는 인간성을 보여주었다. 모니카는 헬렌에게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했다. 그녀는 그 끔찍한 경험을 직접 듣고 싶었다. 처벌이 아니라 책임감을 다하는 행동이었다. 처음에 헬렌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괴롭혔던 그 남자의 딸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괴트를 모니카와 떼어놓는 것이 어려웠지만 어쩌면 이 만남이 자신의 악순환을 끊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녀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큐멘터리는 두 여성이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난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라쿠프 외곽에 있는 괴트의 빌라는 여전히 서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아침마다 수백 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헬렌은 떨었고 모니카는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면의 반대편에서 같은 비극에 의해 교차된 두 개의 삶이었습니다. 모니카는 방해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헬렌은 지루함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남자 밑에서 사는 공포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수감자를 공격하도록 개를 훈련시켰는지, 그녀가 어떻게 발코니에서 총을 쏘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소총소리, 끊임없는 공포의 느낌, 수용소에 있는 시체들을 묘사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모니카가 말했다. 진실을 구하러 왔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정직하게 살 수는 있거든요. 세월과 고통으로 얼굴이 굳어진 헬렌이 모니카를 껴안았다. 쉬운 화해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현실에 맞서는 인간성의 표현이었다. 그 만남으로 모니카의 삶은 바뀌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괴테의 딸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원에 대한 공포에 맞서기로 선택한 여성으로서, 침묵을 선호하는 독일 일부 계층의 비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억과 진실을 위한 투쟁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용서가 아니라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죄책감을 물려받지는 않지만 침묵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의무는 물려받는다고. 모니카 헤르트비히는 20세기를 풍미했던 성싱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구원하지도 그의 범죄를 지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양심의 가책, 겸손,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몬의 이야기 괴테는 교수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딸이 플라쇼프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묵히 돌을 세운 것으로 끝맺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그 행위에는 재판에서 결코 언급되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침묵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씻겨진 피, 제니퍼 티지, 아몬의 혼혈 손녀 괴테는 그것을 싫어했을 것이다. 38세의 흑인 독일인 제니퍼 티게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플라쇼 강제 수용소의 사령관인 아몬 괴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악당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키 193cm의 혼혈의 독일어를 구사하는 제니퍼 티지는 1990년대 초 텔아비브 대학교의 다른 학생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니퍼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 자신이 나치 대량 학살자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니퍼 티지의 어린 시절은 힘겹고 고되었습니다. 그녀의 독일인 어머니 모니카는 괴테는 제니퍼가 1970년에 태어났을 때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모니카는 제니퍼가 생후 한 달이 되었을 때 지역 가톨릭 고아원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모니카와 어머니 루스 아이린 칼더는 가끔씩 방문했지만 아이에게 애정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3살 때 위탁가정에 들어가면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7살에 입양된 후에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새 부모는 학대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모니카가 그녀의 삶을 망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20살이 되어서야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안정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고,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면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살아남았습니다. 뛰어난 지능과 투지, 그리고 가족의 지지 덕분에 20살 초반 우울증을 극복하고 소르본 대학에서 수학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은 예상치 못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친구가 부모님 댁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초대하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니퍼는 유대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곳에서 보낸 매 순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가 운명의 장난이라고 부르는 일로 그녀는 귀국 당일 아침 늦잠을 자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 이스라엘 남자친구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 학위를 취득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해졌습니다. 물론 제니퍼는 홀로코스트와 20세기 초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이스라엘에서 개봉했을 때 제니퍼는 친구들과 파트너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녀는 충격적이고 소름 돋았지만 저는 그녀를 독일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공감했어요. 라고 회상합니다. 제니퍼는 이 이야기의 최대의 적 아모니 플라슈프의 도살자 괴트는 그녀와 친척이었다. 제니퍼는 양부모의 성을 물려받았기에 아무것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10년이 넘은 후 제니퍼 티게는 함부르크에서 헌신적인 남편, 2 어린 자녀,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38세였던 그녀는 고향의 큰 도서관을 둘러보던 중 운명의 여신이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제니퍼는 이상한 제목의 얇은 빨간색 책에 이끌렸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이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페이지를 넘기자 제니퍼는 답을 알아냈다. 나치 독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자 중 한 명인 아몬의 딸이 공동 집필한 책이었다. 아몬 플라스초프 강제수용소 소장이자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쉰들러 리스트의 악당 괴트. 제니퍼는 책 뒷부분에 있는 그 여자의 전기를 읽어보았고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 확인되었다. 저자가 바로 그녀의 생모였다. 모니카 나치의 친딸 헤르트비의 이야기를 다룬 이 책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트는 그의 할아버지였다. 흉측한 괴물 같은 할아버지. 그날 오후 독일 텔레비전에서 PBS 다큐멘터리 상속이 방영되었는데 괴테식 야만성에 시달리는 유대인 가정부 모니카와 헬렌 요나스 로젠츠바이크 부부가 등장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고 제니퍼의 감정은 마비되었다. 그녀는 몇 년 전 그녀를 괴롭혔던 우울증에 다시 빠져들었다. 세상 유대인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마주할 수 없었던 그녀는 오직 어둠만을 바라보았다. 가족의 지원 속에 제니퍼는 몇 달간 심리치료와 깊은 성찰을 거친 끝에 분노, 슬픔,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수천 명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플라쇼프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어머니를 만나 플라쇼프에 있는 괴트의 별장에서 그의 정부였던 할머니 루스, 이레네 칼도에 대한 쓰라린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괴트의 잘못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2013년 제니퍼는 치유 과정의 일환으로 자신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 할아버지가 나를 쏘았을지도 몰라를 집필했습니다. 이 회고록은 아몬 괴트가 나이지리아 여성에게 보인 반응을 언급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제니퍼에게 책임감은 죄책감과 다릅니다.
그녀는 조상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고록에서 그녀는 나치 유전자는 없다. 우리는 스스로 누구가 되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화 속 가장 유명한 나치, 아몬의 유산 영화와 대중문화 속의 고스. 아몬의 이름 괴트는 법정 기록 속으로 사라져 나치 범죄자들의 긴 명단에 각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형된 지 수십 년 후 그의 이미지는 대중문화, 역사책, 특히 영화에서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플라쇼프 사형 집행인의 얼굴이 새로운 차원, 즉 악의 보편적 상징으로 각인된 것은 바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1993년에 바뀌었습니다. 그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감정적 서사적 장벽을 허문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개봉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전쟁 중 1000명이 넘는 유대인을 구한 독일 기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도 특히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몬입니다. 괴트. 랄프 파인즈가 훌륭하게 연기한 괴트는 플라쇼프 수용소의 사령관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마치 무작위로 표적을 고르듯 빌라 발코니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미지는 잔혹하고 양식화되어 있지만 증언에 충실합니다. 그의 모습은 진부함과 평범함이 뒤섞인 모습으로 화면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가학성. 그는 캐리커처처럼 비명을 지르지도 히스테리 뒤에 숨지도 않는다. 그는 차갑고 체계적이며 비인간화하는 데 있어 인도적이다. 파인즈의 연기가 너무나 강렬해서 스필버그 본인도 몇몇 장면에서 몸이 아팠다고 증언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영화가 나치 범죄자를 묘사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작품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괴트 역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관객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몬이라는 이름은 이 영화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괴트. 하지만 플라쇼 생존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확한 기억이었습니다. 헬렌 요나스 로젠츠바이크는 이 영화를 보고 파인즈를 보는 것이 괴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고 단언했습니다. 외모, 매너, 태도 등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괴트의 모습을 단순히 되살린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장하고 그를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 힘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역사가와 비평가들은 공포를 미화하고 괴물 같은 인물을 영화적 아이콘으로 만드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가 괴트의 악을 연기할 경우 위험한 매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악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외에도 괴트는 학술 연구, 에세이, 전기,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어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범, 나치 관리, 그리고 평범한 사디스트의 관점에서 다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체제의 산물로 해석했고 어떤 이들은 나치즘에서 자신의 충동을 완벽하게 정당화하는 사이코패스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상이 되고 살인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하나의 수단이 된 시대를 반영합니다. 한때 플라쇼프 수용소가 있었던 크라쿠프의 부지는 추모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복원된 건물도 화려한 박물관도 없습니다. 명판이 있는 언덕과 엄숙한 기념비,
그리고 그 참혹한 잔해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상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화강감 조각상이 서 있지만 이름도 명부도 없습니다. 괴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공허함 속에서, 메아리 속에서, 여전히 그곳을 감싸고 있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곳은 범죄자를 기억하려는 곳이 아닙니다. 고통받은 이들을 기억하려는 곳입니다. 괴테의 이름은 여전히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를 기리는 거리도 광장도 명판도 없습니다. 그의 기억은 금기시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홀로코스트에 관한 수많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 학교에서는 플라쇼프 사건을 가르칩니다. 크라쿠프 재판이 분석되고 맹목적인 복종과 개인의 책임 사이에 딜레마가 논의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괴테는 몰락한 영웅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가 됩니다. 이스라엘, 미국, 유럽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는 그의 이름이 사진, 문서,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한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와 얽혀 있습니다. 한 명은 생명을 구했고 다른 한 명은 생명을 빼앗는데 열중했습니다. 두 명의 독일인, 두 가지 삶의 선택, 두 가지 대조적인 유산. 괴테가 집단 기억에 미친 영향은 그의 범죄뿐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대조적인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인간성 없이 권력을 휘두르고 이념이 잔혹 행위를 정당화하며 개인이 체제에 복종하기 위해 도덕성을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악이 항상 비명을 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복을 입고 서류에 서명하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기억은 잠들 수 없습니다. 극단주의적 수사가 다시 부상하고 부정주의가 사실을 위협하고 역사가 하찮게 여겨지는 오늘날, 우리는 아몬과 같은 인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괴테는 병적인 사람이 아니다. 필요한 것이다. 그를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가능하게 했던 침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